계속해서 국부론 제2권 자본의 본질, 축적, 투입에 대해서 오늘은 제2장 사회자본의 한 가지로 여겨지는 돈, 국가자본의 유지라고 일단은 번역을 해 놓긴 했는데요. 뭔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돈인데 돈이 뭐냐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 사회의 스탁으로 여겨지는 면에서의 돈, 그리고 그 국가 자본, 여기서 자본은 이거는 이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그런 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스탁은 그냥 쌓아둔 어떤 자본 전체를 통칭하는 거고, 이 스탁에서 그 바로 먹어야 될 것들, 바로 소비할 것들도 일단은 뭐 스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먹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저녁에 먹는 것도 스탁이에요. 그것도 자본은 자본이에요. 딴 데 쓸 수는 있으니까 사실. 하지만 뭐 다른 데 쓸 여력이 없을 뿐인 거죠. 그거를 스탁이라고 하고, 딴 데 돌려서 쓸 수 있는 것을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국가 자본, 어떤 추가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 투자의 자본으로서의 그 국가 자본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얘기할 때 단순히 금속 조각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때는 이제 동전 시대였으니까, 금화, 은화 시대였으니까, 금속 조각을 지금 같으면은 단순히 종이 조각을 의미하기도 하고, 종이나부랭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걸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영국에 돌고 있는 돈이 1800만 개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영국에 유통되고 있는 그만큼의 금속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국에 돌고 있는 통화가 1800만 개가 무슨 어떤 우리가 금을 1톤을 가지고 있으니 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떤 도구로서 유통되고 있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 또 어떤 의미를 갖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연봉이 1만 파운드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가 가져가는 그만큼의 금속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소비하거나 구매할 그만큼의 가치를 의미하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마저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진정한 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부가 아니라 똑같이 금화라도 이 의미로서는 그거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금화로도 이 의미로서는 그것은 어떤 실질적인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주 금화 한 잎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자. 그는 그 한 잎으로 매주 먹을 것을 사고 편의와 즐길 거리를 산다. 이것들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의 실질적 부가 많거나 적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주간 소득은 금화로 산 것들이 아니라 둘 중 하나이며, 금화보다는 금화로 산 것들을 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시 말해서 금화가 아니라 금화의 가치가 그의 소득인 것이다. 그가 연금을 금화로 받지 않고 금화 증서로 받았다면 그의 소득은 종이 조각인 것이 아니라 금화와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가치가 그의 소득인 것이다. 이 사람이 소나타를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벤츠를 살 수 있느냐가 이 사람의 부를 나타내는 것이지, 현재 가지고 있는 화폐의 액수가 진정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화폐 가치는 너무너무 곧바로 실질적으로 그가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재는 척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1대1로 생각을 할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령 1000억을 갖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쌀 100가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정부가 망했다고 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1000억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던 쌀 100가마는 어마어마하게 1000억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100가마라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쳐도, 이게 1000만 원, 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라 그래도 100억 가진 사람이랑 하루아침에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상황도 나와요. 자, 쌀 100가마는 실질적인 그의 부예요. 돈, 지폐 1000억은 실질적인 그의 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그 화폐가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가지고 있는 1,000억 원은 1,000억 원어치 쌀을 사낼 수 있는 구매력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그게 부로 여겨지는 것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종이 쪼가리는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인 거예요. 돈이 생겨난 그 과정을 이제 짚어볼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금화가 아니라 금화의 가치가 그의 소득인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돈은 상업의 도구로서 자본의 중요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소득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 적에 아까 기계를, 고정자본으로 기계를 들여놓잖아요. 이거는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리고 자본의 중요한 일부분이지, 이 기계를 들여놓는다고 해서 여기서 막 소득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 쌀과 꿀과 우유가 막 자동차 기계에서 쏟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조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돈도 그 금화, 은화, 그 다음 현대사회의 지폐도 어떤 국가에서 어떤 상업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망치나 드라이버처럼 도구예요. 도구. 어떤 상업을 원만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이 개발해낸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이 도구는 한번 소모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돌면서, 사람들 사이에 계속 돌면서, 그 국가 내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계속 어떤 기계, 공장의 기계가 움직이듯이 어떤 사회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그 상업을 계속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줘요. 자본의 중요한 일부분이에요. 국가 자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본의 하나, 고정 자본의 하나예요. 돈은 고정자본과 마찬가지, 고정자본이에요. 초기 설치와 유지 보수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처음에 돈 찍어내는데 인쇄기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금과 은을 막 가져다가 그걸로다가 찍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주조를 한다 그러면 들이붓는 막 이런 금속을 녹이는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죠. 공장이에요, 공장. 그 설치 비용과 그 공장을 유지하는데 각 인원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기계들이 낡는데 고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조폐공사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조폐공사 직원들과 조폐공사 기계와 시설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회의 도구로서 사회소득의 증진에 도움을 준다. 한국은행에 그 조폐공사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가령 갑자기 지폐가 다 없어졌다. 그럼 사람들끼리 물물교환의 시대로 돌아가죠. 그러면 어떤 거래의 규모는 급속히 줄어들 것이고 경제 규모는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돈은 사회의 도구로서 어떤 사회의 그 경제 규모가 유지되고 그 원만히 상거래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도구예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연필이 필요하듯이 어떤 장부를 정리할 적에 컴퓨터가 필요하고 엑셀이라는 게 필요하듯이 사회의 도구예요. 도구. 돈도. 그러다가 비싼 금과 은 대신 종이로 대체되면서 기능은 똑같으면서도 비용이 덜 들게 되었다. 금과 은으로다가 막 녹이고 뭐 주조를 하고 붓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종이로도 하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뭔가 돈이 확 안 들어요. 일단 금값도 안 들죠. 종이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은행이 발행하는 유통어음이 대표적이다. 자, 은행 입장에서 어떤 사람한테, 자,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이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짜리 그냥 백지에다가 내가 너 100만 원 줄게 하고, 만약에 내가 신한은행장이다. 신한은행장 뭐 아무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도장도 쾅 찍고 사인도 하고 뭔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이걸 써주는 행위 자체를 아마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쳐봐요. 수신, 김모씨, 김모시기 하고선 뭐 675326-9444 무하하 라고 뭐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을 썼어요. 자, 이거 어음이에요. 완벽한 어음이에요. 이걸로 이 사람은, 이 김모시기 씨는 이거 돈이에요. 그냥 돈이에요. 이 자체가. 뭐 아무것도 없이 돈이에요. 그냥. 그럼 지점에 가면은
지점에 이제 근무하는 여직원이 이제 이게 뭐 이딴 걸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겠지요. 근데 김모시기 씨가 그러겠죠. 신한은행장이 써준 거다. 돈 내놔라. 하겠죠. 그럼 직원이 신한은행 그 본사에다가 아마 본점에다가 전화를 하겠죠. 신한은행장한테 물어보겠죠. 이 김모시기 씨가 이거 들고 왔는데 이거 드리면 돼요? 그 신한은행장이 얘기하겠죠. 당연히 드려야죠. 제 사인이 들어갔는데. 돈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너무 빈틈이 많으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거쳐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복잡한 인쇄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위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조 못하게 막 복잡한 인쇄를 붙이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넣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음이에요. 이게. 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이게 금과 은을 대체한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신중하고 정직하며 돈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 은행업자가 신한은행 같은 데가 그런 데가 생기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어느 날 그런 존재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은행의 약속금은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믿으면 끝인 거예요. 믿게 되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통화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돈을 받는 사람 쪽에서도 아까 은행의 지점의 여직원은 의심을 했죠. 이게 뭐예요? 그러고 본사에 확인을 했죠. 하지만 그래도 통화는 통화인데 그거는 좀 통화로 유통되기엔 불편하단 말이에요. 맨날 확인해야 되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믿게 되면은 여직원도 묻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돈을 내어주겠죠. 바로 내어줘요. 그 다음 은행 여직원만 그런 게 아니라 가게집 아줌마도 그냥 이 돈을 받으면 이 어음을 받으면 그냥 믿어요. 믿고 그냥 떡볶이랑 순대를 내준단 말이에요. 돈이 뭐냐? 그냥 믿게 된 게 돈이에요. 그러자 그 어음이 마치 금과 은으로 된 돈인 것처럼 흘러다니기 시작했다. 우리는 금과 은이 어떤 가치를 지닌 재화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종이를 믿었더니 종이가 금과 은을 대체를 해서 돌아다니더라 이거예요. 자, 돈의 정체는 믿음입니다. 이 돈을 내밀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물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약속인 거예요, 돈은. 은행은 고객들에게 약속어음을 빌려주는데 자, 이제 금 같은 거를 아예 받지도 않고 그냥 어음을 써줘요. 나중에 죽게 하고 돈으로 죽게 하고 대출을 금은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고 더 이상 그냥 약속 어음을 빌려줘 버리는 거예요. 은행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돈이 생겨서 지금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버렸어요. 그죠? 은행 이거 뭐야? 사기꾼 아니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종이에다가 찍 하나 써줬었는데 그게 대출이 된 거예요. 고객들은 금과 은으로 된 돈을 빌린 것처럼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고 이 이자는 은행의 소득이 된다. 이게 뭐야? 은행은 금과 은이 없이도 그냥 종이 하나 써줬는데 사람들은 거기다 은행에다가 이자를 지불하고 이 종이돈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된 이 종이돈으로다가 실질적인 구매 활동을 해요. 와, 신기하죠? 자, 어음이라는 게 아까 제가 그냥 대충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어음의 형태는 정해진 바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아마 문방구에서 사는 걸 거예요. 문방구에서 이렇게 어음 사다가 써주시면 돼요. 누구씨, 기중, 금 얼마, 원정,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발행일, 지급기일, 그 다음에 주소. 이거는 이제 발행인의 이제 그 서명이 들어가야죠. 내가 이렇게 돈 줄 것이다. 언제까지, 지급기일 언제까지. 약속이에요. 약속을 한 건데 구두로 약속한 거는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문서로 써주는 거예요. 도장 찍어서 사인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방구에서 사왔으니까 이제 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 떡볶이집 아줌마가 이 약속어음 받으면 이제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본 적도 없고. 하지만 여기에 은행 무슨 은행 아주 좀 인쇄도 그럴싸하게 해서 하면은 조금 더 믿음이 가죠. 유통되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은행 지점에서도 여기 뒤에다가 뭐 형광등 비춰보고 해가지고 아 이거 위조된 거 아니구나 금세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 더 넣은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화폐는 어떤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의 대명사 망치를 사더라도 망치가 무거운 망치 있고 가벼운 망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기능들을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벤치에다가 그 빠루라 그래서 못 뽑는 그거 기능을 넣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넣는 거예요. 그냥 편할 대로.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위조 방지 시스템들이 막 들어가 있는 어음이에요. 왜? 그냥 그게 더 편하니까. 매번 치밀하게 확인 안 해도 그냥 바로 자외선만 비춰보면 위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돈을 바로 내어주기 좋다. 뭐 그래서 뭐 기능을 넣은 것 뿐이에요. 이거 조선시대 어음이래요. 누구께 벼 20가마를 빌리는 대신 논 18마지기를 전당으로 잡힙니다. 뭐 이거는 수표라고 하긴 좀 그렇다. 계약서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 하지만 이것도 어음이에요. 뭐 이걸로 유통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무슨 황희정승이 발행했다 그러면 황희정승의 신용도는 뭐 끝장이니까 뭐 어음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황희정승한테 이거를 받으면 벼 20가마짜리 어음을 받으면 이걸로다가 가가지고 상인들한테 비단 20필을 살 수 있어요. 이거 주면 돼요. 비단 20필 사고 이거 주면 돼요. 그러면 비단을 판 사람이 이걸 들고 황희정승한테 가서 돈으로 다 받아오면 돼요. 쌀로 받아오든. 자, 똑같죠? 1774년에 발행됐던 약속어음이래요. 뭐 어느 은행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 왜 찢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써준 거예요. 뭐 언제까지 돈을 얼마 주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아무개가 누구에게. 이게 돈이었어요. 최초의 돈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아까 그 수표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조금 기능을 넣듯이 이런 거 뭐 위조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넣는 거예요. 뭐 인쇄를 복잡하게 넣죠. 그리고 매번 금액을 써가지고 이거를 써주느니 그냥 금액이 아예 박힌 거를 그냥 유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대로 금액대로 맞춰서 그 금액을 총합을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뭐 7달러 그러면은 7달러를 또 새로 써서 주느니 5달러짜리가 아예 박혀 있는 거랑 1달러짜리 2개랑 이렇게 주면은 매번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진 거예요. 사회의 도구예요. 그냥 편할 대로 쓰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1880년대래요. 자, 일부 어음은 은행으로 되돌아와서 돈으로 지불해줘야 하지만 대개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시중에서 계속 흘러다닌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금화로 바꿔줘야만 해. 금화로 바꿔줘 하고 돈을 가지고 와서 은행으로 들고 와요. 돈을 실물 금화 은화로 달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그냥 시중에서 계속 흘러다니더라. 그 어음으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 은행이 발행한 어음이 10만 파운드라고 할 적에 실제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할 돈은 불과 2만 파운드로 충분했다. 실제로 돌아와서 금화 음화 실물로 내놓으라고 하는 손님은 열에 둘밖에 없더라. 그래서 10만 파운드 어치를 내가 어음을 발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2만 파운드 어치밖에 없으니까 2만 파운드만 들고 있으면 되더라. 나머지 8만 파운드는 딴 데 쓸 수 있더라. 즉 2만 파운드의 돈만 있으면 10만 파운드만큼의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시장에서 10만 파운드만큼의 상품이 교환되는데 이 약속 어음은 쓰인다. 원래 필요했을 나머지 8만 파운드만큼의 금과 은은 다시 다른 은행에 의해 똑같이 약속 어음을 발행하는 근거로 쓰이면서 시장에 흘러다니는 어음의 양이 증폭된다. 조금 말이 어려워졌어요. 여기다 1, 2, 3 번호를 붙여서 제가 설명을 좀 따로 하면 2만 파운드의 돈만 있으면 10만 파운드만큼의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자, 돈이 뭐냐? 처음에 금화, 은화밖에 없을 적에, 은행에 어음이 없었을 적에 어떤 공돌이께서 그 농돌이께 돈을 드리고 금화 한입 1파운드짜리 금화를 드리고 쌀을 한 가마니를 받았어요. 이 교환에 필요한 사회의 도구로서 금화는 1파운드화는 한 개였어요. 한 개. 이 교환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는 한 개였어요. 그 다음에 농부는
자기가 받았던 금화 1파운드를 주고 자기가 필요한 공돌이가 만든 쟁기를 사와요. 자, 이 나라에 총 필요한, 이 둘밖에 없는 나라에 총 필요한 그 사회의 도구로서 돈은 한 개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한 사람씩 두 사람 살고 있는 걸 국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농부도 여럿이고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금화가 필요해요. 동시다발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금화도 동시에 필요하니까 3개가 필요해요. 3개? 10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동전 개수가 10만 개예요. 왜? 농부랑 공돌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10만 건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매일같이 10만 개가 필요해요. 자, 그러다가 이 은행이 생겼어요. 공돌이께서 이제 금화를 손에 들고 있기 귀찮으니 은행에다 맡기고 맡아두고 있다라는 증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쌀이 필요해졌어요. 근데 쌀 농부는 아직 이런 어음 몰라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증서를 다시 들이밀고 금화를 받아내요. 그리고 금화를 주고 쌀을 사와요. 그리고 농부도 뭐 귀찮으니까 돈을 은행에다 맡기고 이제 어음을 받았어요. 이제 농부도 이제 은행의 존재 이런 어음을 편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쟁기가 필요해서 다시 어음을 주고 금화를 받아다가 금화를 주고 쟁기를 사왔어요. 아, 좀 바보들 같죠? 맞아요. 바보들 같다고 본인들도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어차피 은행에 들를 거 귀찮으니 이 어음 줄게 쟁기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거래가 성립이 돼요. 왜? 어음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걸 주면 은행이 돈으로 바꿔준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기존에는 동전이 10만 개 필요하다가 동전은 2만 개만 필요하게 됐고 나머지는 이 어음 종이 쪼가리로 돌려서 거래를 하더라. 사회의 도구로서 동시에 10만 건의 거래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필요한 동전 개수는 금과 은으로 어렵게 만들어야 될 동전 개수는 2만 개로 충분하더라. 나머지 8만 개는 은행이 발행한, 은행이 그냥 종이 쪼가리에 써준 그 어음으로 같은 역할을 하더라. 자, 은행 입장에서는 돈 2만 파운드로 어음을 8만 파운드를 발행을 해서 총 10만 파운드의 어떤 사회적 도구로서의 돈이 이 사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래를 원만하게 성사시키고 있죠. 이 사회는 갖고 있던 돈이 10만 파운드 금화를 갖고 있다가 금화 8만 파운드가 놀게 됐어요. 할 일이 없게 됐어요. 왜? 종이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이 8만 파운드가 할 일이 없게 돼 버렸어요. 어음의 양이 증폭된다는 거는 할 일이 없게 된 얘들이 각각 다른 은행들마다의 증거금으로 역할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어음이 동시에 같이 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사회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양은 요만큼일 경우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또 안 돼요. 자, 어느 나라에 한 해 동안 생산된 총 물량을 유통하는데 100만 파운드의 돈이 필요하다고 해보자. 여기에 은행들이 20만 파운드를 금고에 넣어두고서 100만 파운드 분량의 어음을 발행하여 유통시킨다고 해보자. 그럼 80만 파운드의 돈과 100만 파운드의 어음이 유통되면서 시중에는 총 180만 파운드의 돈과 종이가 유통되는 것이다. 이 전체는, 자, 100만 파운드에다가 80만 파운드의 종이돈을 발행했으니 총 합하면 180만 파운드의 돈이 유통이 되게 돼버리죠. 하지만 그 해에 생산되어 유통되는 물건들은 100만 파운드의 어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거래는 100만 건밖에 안 일어나고 있어요.
남은 80만 파운드의 금과 은은 다른 데 쓸 수 있게 된다. 다른 데 쓸 수 있게 돼요. 사회적 자본이라 그랬죠. 자본은 어딘가에 투입을 하면 이익을 내죠. 소득을 가져와요. 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만큼을 어딘가에 다른 데다가 용이하게 쓰면은 국가가 추가적으로 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를 생산하느냐? 이 80만 파운드만큼의 금과 은은 이익이 붙기를 기대하면서 해외로 보내진다. 이거는 해외로 보내줘 봐야 해외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하지만 요거는 전 세계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보내질 수 있어요. 해외로 보내진다. 그럼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수 있게 되죠. 이게 실물 자본으로 실물 어떤 물건 재화로 변형이 돼서 이 국가로 들어오게 돼요. 또는 산 물건을 또 계속 돌리면서 상업을 하면서 또 돈을 불릴 수도 있죠. 그런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 사회의 어떤 고정 자본이다. 어떤 사회가 갖고 있는 도구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사회 자본으로 사용되는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다시 다른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캐링 트레이드라고 하며 80만 파운드로 캐링 트레이드를 하면 새로운 소득이 생기더라. 이걸로 갖다 장사 자본금으로 쓰면은 또 추가적인 이익이 생기더라. 아니면 그냥 이걸로다가 와인이나 비단을 사와가지고 국내에 놀고 먹는 사람들이 소비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냥 흥청망청일진 몰라도 기왕이면 더 득되는 곳에 썼으면 좋겠지만, 소비할 수도 있어요. 잘 사는 게 잘 소비하는 거라 그랬죠. 일단은 미래를 위하기보다는 오늘 당장도 화려하게 또 재미나게 살 수도 있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와인이나 비단을 사서 즐겁게 사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 80만 파운드로 외국에서 원재료, 도구, 식량 같은 스탁을 사와 사람을 고용해서 더 많은 생산을 꾀할 수도 있다. 자, 뭔 얘기냐면 소비용으로 쓰지 않고 이걸로다가 그런 원재료, 도구, 식량을 사오면은 국내에서 고용을 더 일으킬 수도 있고 원재료를 가공할 수도 있고 어떤 기계를 들여와서 또 추가적인 생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또 다른 고정 자본을 들여와서 또 다른 생산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은행은 쓰기 나름으로 국가유부에 좋은 영향을 준다. 실제로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은행을 세우자 상업 규모가 4배까지 확대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자, 은행이 왜 중요한지. 상업 규모가 어떻게 거래가 편리해지면서 상업 규모가 4배까지, 경제 규모가 4배까지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앞서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어서 빨리 전자화폐로 또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혁명 3.0 책을 쓰면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전자화폐인데 그 부분에 언급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단순히 종이로 찍어낼 것을 안 찍어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뢰사회, 믿음이라는 거라 그랬죠. 돈이라는 거는. 그 믿음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서 그 다음 확인하기 용이해지면서 생겨나는 거래의 용이성이 또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이 현금 계좌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계좌를 도입한 거예요. 아예 아까처럼 어음을 주고받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 그냥 여기다가 놓고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여기 장부에다가 써놓고 있는 거예요. 책에다가. 이거를 찢어서 주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은행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씨가 1파운드 금화를 맡겼더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게 장부예요. 장부. 계좌, 통장이 그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이 현금 계좌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의 상인들에게 쉽게 돈을 쓰고 갚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자 어음을 쓰고 받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숫자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계좌이체도 있죠. 내가 저 공돌이한테 쟁기를 10개를 샀는데 10파운드 줘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저 사람 계좌에다가 10파운드를 옮겨줘라. 그럼 내 계좌에서 10파운드 없는 걸로 치고 저 사람 계좌에다 10파운드를 누구로부터 계좌이체 받았다라고 기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와, 편하네요. 그러다 보니 같은 규모의 스탁으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었더라. 더 편해졌으니 더 상업이 더 원활해지고 활발해지는 거예요.
종이돈이 금은화의 가치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이건 여단 다른 얘기예요. 유통에 쓰이고 남은 나머지 종이돈은 해외에서는 무시되니 갈 수 없고 곧 은행으로 되돌아오게 되며, 쓸모가 없으니까 은행으로 되돌아와서 확실한 금화, 은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생겨요. 금은화로의 교환을 요구받게 되는데 은행이 초과 발행하다 보니까 돌려줄 돈이 없어져 버려요. 아까 10만 파운드에서 2만 파운드는 금화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2만 파운드를 못 갖고 있을 적에 충분한 양의 금은화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환급을 못 해줘요. 2만 파운드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3만 파운드어치 돌려달라고 손님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10,000파운드 모자라죠? 저 죄송한데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게 무슨 효과를 얻냐 하면은, 은행 왜 이래? 은행 못 믿겠어. 얘 돈 떼어먹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뱅크런이라고 해요, 이거를. 모든 그 은행에서 어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음을 들고 달려듭니다.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은행은 처음에 1만 불어치 약간 좀 곤란했던 게 그냥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은행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은행은 국가의 자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금화가 10만 파운드 있던 건 10만 파운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만 파운드어치 종이를 어음을 발행했다 그래서 국가의 자본이, 국가의 어떤 부의 규모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미 있는 자본을 더 많이 생산적인 곳으로 움직이게 자극했죠. 10만 파운드 중에 2만 파운드 금화만 실질적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8만 파운드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산업을 늘린다. 사회에 존재하는 자본의 상당 부분은 필요할 때 지출하기 위해 그냥 준비금으로 남아있고 그동안은 아무런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이게 돈이 돌아야지 뭔가 이익을 창출해도 창출하고 먹어도 먹고 써도 쓰는데 그냥 어디 금고에 가둬놓고 있으면은 아무런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죠. 돈 100억을 금고에 갖고 있으면 이 100억이 생산해낼 수 있는 돈은, 추가적인 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람직한 은행의 역할이란 그런 자본을 모두 생산적인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00억 원을 금고에 있던 100억 원을 은행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 은행이 어떤 다른 자본가, 기업가들한테 꿔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생산적인 곳에 아주 구석구석 투입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다음에 100억을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로 지불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추가적인 부를 또 제공을 하고요. 금과 은이 단순히 그에 생산된 것들을 소비자들이 손에 쥐어지게 하는 유통의 도구로서만 사용될 때는 또 아무런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금고 내에서만 있을 적에도 아무런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듯이 10만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10만 개의 돈을 필요로 했지만 그것이 거래를 성사시켰을 뿐이지 추가적으로 쌀이 생기거나 추가적으로 쟁기가 생기기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행이 지폐를 발행하면서 나머지 그 금과 은을 다른 곳에 돌려서 또 추가적인 생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더라. 이 비유를 너무 이거 아주 끝내주는 비유를 또 해요. 유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금과 은을 산지와 시장을 이어주는 고속도로로 표현하자면, 유통의 그 금과 은을 고속도로로 표현하자면, 은행이 발행하는 지폐는 기존의 고속도로로 사용되던 땅을 농가 밭으로 돌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찻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